교육과정이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고 논술형 수능이 확대가 될 예정인데요. 오늘은 논술형 수능의 대표격인 IB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대표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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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IB라고 해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IB가 정확히 뭔가요? 그러니까 이제 풀어서 말씀드리면 뭐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뭐 이런 뜻인데요. 뭐 국제 기구 중에 그 IBO라고 하는 데가 있어서 거기에서 운영하는 고등학교 졸업 인증 교육기관 중에 하나인 거예요. 좀 이렇게 취지를 좀 말씀드리면 국제 기구들이 많이 생기면서 뭐 해외에 주재원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주재원들 아이들을 어떤 교육을 시켜야 되느냐. 근데 현실적으로 한국 아이가 뭐 해외에 나가서 거기 교육과정을 들었다. 그런데 걔가 한국 대학교를 오려고 한다. 그랬더니 뭐가 안 맞는다. 이런 문제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교육과정을 만들고 그 어느 정도의 어떤 그 교육과정을 이수했다면 각국의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그런 공유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그 교육과정이 생각보다 빠르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그런 확산 과정 속에서 최근에 그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라서 서술형, 논술형 수능을 도입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 주제와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라는 이 교육과정에 대한 어떤 연관성, 여기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이어서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주장을 하지만 사실 주장은 그동안에 계속해서 IB와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또는 지금 대구에서도 시범적으로 어떤 거점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해보자. 근데 전 세계적으로 IB가 공교육에 제대로 흡수돼서 국가적으로 IB 과정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나라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본도 그것이 실패해서 민간교육에 위탁하는 형태가 되었고 그리고 중국도 그것이 실패해서 지금 가장 많이 IB를 응시하고 그 비율적으로나 숫자적으로 봤을 때 지금 아시아에서는 어쨌든 중국이 탑인데 IB 과정 자체를 준비하는 게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과목 수가 매년 늘어나기도 하고요. 실제 과목의 개수도 많지만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조합이 굉장히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이걸 일반 학교에서 일선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과연 이걸 지도할 수 있는가 이걸 지금 대구 지역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추후에 그 방향은 한번 더 지켜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학교들도 있죠. 예를 들어서 시작부터 너무 많은 화두를 동시에 던지셨는데요. 근데 어쨌든 그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라고 하는 게 그 서술형 수능과 관련돼서 매칭이 많이 되지만 사실은 뭐 초등교육과정, 중등교육과정, 고등교육과정이라는 각 학교에서 하는 교육과정이 이미 있고 그것을 다 이수한 사람이 어떤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인증받는 시험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마지막 시험에만 너무 포커싱이 맞춰져 있어서 우리나라에도 뭐 서술형, 논술형 수능이 필요하다고 할 때 서술형, 논술형 수능을 대비할 수 있는 학교 교육과정이 마련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교육과정 바뀌는 거에 대해서 뭐 글쓰기 교육과정,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학교 안에서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어떻게 평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들이 국책 과제로 혹은 여러 가지 지원을 받는 과제로 많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서울대에서 발표했던 그 연구 역시 그런 일환으로 발표됐는데 그 내용이 조금 시사점이 많은 어떤 그런 발표였죠. 그러면 보통 IB라고 하면 그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대입을 위한 시험에 포커싱 되어 있지만 사실 거기에 맞는 교육과정도 전부 다 준비되어 있다라는 말씀인 거네요. 우리가 그동안에 SAT를 보고 수능을 본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하나의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IB 시험을 본다라고 하는 거는 그 전제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플로마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고등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에 대해서만 IB 시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파이널 테스트 같은 거이기는 한데 그냥 보고 싶어서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코스를 다 이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외고 같은 경우에는 IB 과정 자체가 아예 처음부터 고등학교 입학할 때부터 그 과정을 다 이수한 학생들만이 그 IB 시험을 볼 수 있는 거이기 때문에 당장 내가 IB 점수를 가지고서 국내 대학 혹은 해외 대학을 가고 싶다라고 해서 당장 신청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점수와 관계없이 결과와 관계없이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IBO라고 하는 스위스의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오르가니제이션에서 정해놓은 규정이고 그리고 얘네들은 이걸 통해서
그 시험을 볼 때마다 커미션을 받는 어떤 국제 기구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 그래서 요거는 국내에서 도입을 하게 되면 시험 자체로만 응시할 수 있게끔 준비할 수 있는 것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면 전체 과정도 같이 이수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계속 늘어나거나 아니면 도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럼 교육 과정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초등, 중등, 고등 되어 있는데 좀 자세히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뭐 초등, 중등은 좀 관심사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고등 쪽만 좀 말씀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들어야 되는 3가지 과목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3가지 과목이 예를 들면 지식론, 그다음에 소논문, 그리고 뭐 창체 활동, 이런 것들은 내가 어떤 것들을 배우느냐에 상관없이 모든 걸 다 들어야 되는 거고요. 국, 영, 수, 사회, 과학, 예체능, 이 6가지 교과 군에서 학생들이 매년 다양한 선택 과목 중에 원하는 과목을 듣는데, 네. 그 선택 과목 중에 3개에서 4개는 약간 심화 과정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고, 네. 그 나머지는 표준 과정을 들으면 된다. 그래서 내가 뭐 과학 계열로 진학하고 싶다 그러면 뭐 수학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혹은 일부 과목들을 심화 과정으로 신청해서 듣고, 그리고 나머지는 표준 과정을 듣고, 네. 그리고 3가지 필수 과정은 반드시 들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패스들을 계속 어느 정도 학점을 계속 따가다가 마지막 졸업할 때는 아까 소논문이라는 과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소논문을 제출해서 어느 정도 학교 안에서 평가를 받아야만 하는 그런 식으로 이 교육과정이 운영된다고 하고요. 평가도 그냥 내신 평가가 있고, 네. 내부 평가라고 해서 학교 선생님이 1차 평가하지만 지나치게 어떤 평가 점수가 상향화된다면 IBO 국제기구에서 그 평가를 조정하는 그런 평가가 있고, 외부 평가가 있는데, 외부 평가는 앞서 얘기하신 것처럼 완전히 IBO에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동일한 시험을 보고 그 시험에 대해서 IBO에서 네. 평가해서 결과를 주는 그런 형태의 평가제도가 함께 어우러진다고 합니다. 이 IB 시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왜 각광을 받는지 자체에 가지고 있는 특성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수능제도 제가 지금 도입이 돼서 계속해서 많은 변화를 거듭하고 있지만 늘 논란이 되었던 것은 왜 객관식이냐, 그리고 학생의 깊이 있는 사고를 파악하기가 너무나 어렵다. 근데 아까 뭐 논술형 수능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안에 객관식도 있고요, 과목에 따라서 주관식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과목별로 전부 다 논문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 준비해 가지고서 볼 수 있는 시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국어 안에도 난이도별로 주제별로 다양한 과목들이 있고요. 국어는 총 3개의 난이도로 구성되어 있고, 과학은 2개의 난이도로 구성되어 있고, 수학은 4개의 난이도로 구성되어 있어서 실제 만점 45점을 다 받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과목으로 그 점수를 받았는지에 따라서 합격, 불합격이 또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심지어 과학 같은 경우에는 논문 자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25%나 되기 때문에 실제 저 앞에 있는 시험을 다 맞는다고 하더라도 논술 시험 잘 못 보게 되면 점수가 상당히 부족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흔히 논술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7점짜리 6개 과목, 그러니까 총 6, 7, 42에서 42점 만점에 추가로 3점이 이게 인지철학 플러스 논문인 거예요. 그러면 이 점수까지 해서 총 45점 만점으로 가는데, 뭐 하버드 대학 같은 경우에는 45점 만점 맞은 학생 중에서도 떨어지는 학생도 있습니다. 우리 학종으로 생각하게 되면 아무리 내신 좋아도 면접 점수도 또 반영이 되고 하다 보니 변수는 되게 다양하기는 한데, 학생의 다양한 역량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기존의 수능 체제보다 훨씬 더 유리한 것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국제적으로 좀 표준화된 방식이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서 갈 수 있는 대학 자체가 우리나라 대학들도 뭐 많이 있고요. 주요 대학들 다 IB 점수를 가지고서 갈 수 있고, 해외의 많은 대학들, 특히 이제 북미 쪽보다는 유럽 쪽에 있는 많은 학교들이 IB 점수를 가지고서 대학을 진학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기존에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갖고 IB에 대해서 뭐 한번 고민해보는 학생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지금 추세에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 좀 모든 나라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서울대에서도 이 IB 사례를 중심으로 이런 연구를 한 것 같아요. 좀 네네. 결과나 시사점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네. 4월 말에 서울대 교육종합연구원에서
제목이 좀 깁니다. 대입 논술형 수능 체제 설계를 위한 평가 시스템 및 교원 양성 프로그램을 위한 기초 연구.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기네요. 논술형 수능을 네. 도입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리키는 선생님들을 어떻게 양성해야 될지에 대한 기초 연구를 진행하는데, 거기에 대한 연구 소재가 바로 IB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한 거였거든요. 네. 이제 그런 제목을 보니 결국 지금 교육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서술형, 논술형 수능이라는 것 자체가 IB를 모델로 해서 어떤 구성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였고요. 네. 제가 그 포럼이 줌으로 이루어졌었는데 거기 참여해서 거기 관련된 내용을 좀 들어봤는데, 네, 보셨구나. 네. 일단 거기 이 프로그램, 이 연구를 주도하셨던 서울대 물리학과 교수님께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과목을 얕게 배우는데 이 IB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원하는 과목에서 굉장히 깊이 있게 배우더라, 생각보다.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국, 영수, 사회, 과학 이렇게 다양한 영역을 배우지만 자신이 심화로 배우고 싶은 것들은 최근의 물리학의 트렌드까지 반영된 깊이 있는 학습을 하고, 그런 교육 자체가 어떤 뭐 지식을 암기 위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자기가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정보를 모으고 정보를 분석하고 토론하고 뭐 발표하는 그런 형태의 좀 학생들의 창의성이나 참여가 가능한 수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부럽다, 이런 네. 말씀을 좀 하셨고요. 서울대학교 영어교육학과 어떤 교수님께서는 우리나라의 어떤 그 평가 체제가 최근에 그 지필고사 말고 네. 그 수행평가가 많이 반영되잖아요. 근데 수행평가를 하는 취지를 봤을 때 학생들이 자유롭게 참여하고 뭔가 결과물을 만드는 걸로 기대를 하고 있으나 네. 실제로 이루어지는 수행평가가 결국 뭐 형성평가라고 해서 쪽지시험 보는 그런 형태라든지 단순하게 어떤 주어진 혹은 어떤 문장을 해석하고 발표하고 이런 정도의 수준이다 보니까 조금 좀 아쉬움이 많이 있고, 일단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언어 시험을 봤더니 네. 내가 얼마만큼 단어를 많이 알고 있냐, 문법적인 내용을 얼마 알고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것들을 이해하고 스스로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발표하는 내용들을 평가하다 보니 평가 방식에 있어서도 학생들의 어떤 지식을 활용하는 역량을 보여준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너무 문제의 정답을 찾는 것으로 가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어휘도 오히려 영어권 학생들보다 더 어려운 어휘를 요구하게 되고, 네. 배경 지식이 없으면 풀 수 없는 굉장히 어려운 지문들을 통해서 문제를 내다 보니까 미래 교육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취지로 봤을 때 앞으로 대한민국 교육이 나아가는 방향과 지금 논의되고 있는 IB 교육과정 혹은 평가의 어떤 방향이 조금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네. 이 유학 준비, 어떤 외국에서 네. 유학 준비를 하고 있는 아이들 네, 대상으로 네, 네. IB를 교육을 시켰는데 네. 실제로 서울대에 많이 합격을 했다면서요? 올해는 네. 그건 코로나 때문에 특수한 상황인 거고요. 왜 IB를 준비했지만 해외로 갈 수 없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네. 학생들이 이제 국내로 이제 돌리게 되는 상황인 거고, 그다음에 IB를 했을 때 여태까지 국내에 IB 점수를 갔던 대부분의 학생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외특례 전형으로 갔던 거예요. 재외국민 전형으로. 네. 예, 그런데 그 점수 자체가 혹시라도 참고가 되신다면 보통은 40점 이상이 됐을 때 합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40점을 받는 것 자체가 만만한 거는 아니죠. 또 하나가 네. 3년간 이 과정을 또 이수해야 되지만 IB 시험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한 달 내내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보는 시험이 아니에요. 수학만 하더라도 3일 걸쳐서 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갔을 때 시험지 하나 주고, 근데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계산기를 쓸 수도 있고 안 쓰는 시트지도 있고, 또 하나 내일 가서 또 수학 보고 또 수학 보고 아니면 또 사회 보고 과학 보고, 그래서 한 달 동안에 이 학생이 준비해야 되는 그 노력도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 우리나라가 지금 수능을 보면서 수능 자체가 12년 동안의 학생들이 준비해 놓은 과정을 단 하루의 컨디션으로 재단하는 게 과연 공정이냐, 이런 지금 의구심도 한켠에서 주장되어 왔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다르게 한 달 동안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 아이의 에버리지를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을 하루에 딱 보는 것이 아니고, 물론 시트지는 다 다르지만 그걸 가지고서 학생이 가지고 있는
기본 역량, 평균 역량을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하는 것도 IB에 내재되어 있는 가치 중에 하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기존의 수능에 대한 대안으로 IB를 계속해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지금 상황인 것도 있습니다. 네, 그럼 그렇게 소수의 학생들 말고 실질적으로 국내 도입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근데 하나 더 이제 네. 좀 체크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였냐면 그 지금 현재 네. 경기 외고, 그 다음에 충남 삼성고등학교, 그리고 교육청 단위로는 대구교육청과 제주교육청이 네. 지금 IB 도입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경기 외고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국제로 유학 가려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네. 운영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국내 대학을 갈 학생들은 대한민국의 교육과정을 그대로 따라가고, 해외로 유학 가고 싶은 아이들은 이 IB 교육과정을 듣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최근에 어떤 언론사에 조사를 해보니까 서울대 일반 전형 네. 같은 경우 수능 최저 조건이 없고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를 서류 평가와 면접 평가 등을 통해서 학생을 선발하다 보니까 이 경기 외고의 IB반 학생도 지원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못하는 거 아닐까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그 전형을 통해서 입학한 학생이 매년 있어 왔다. 네. 그래서 IB를 도입하는 그런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도 서울대 일반 전형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확대될 것이다. 이런 네. 뉘앙스의 네. 언론 기사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고요. 네. 그것을 떠나서 충남 삼성고 같은 경우에는 삼성그룹에 다니는 임직원 자녀들이 다니는 약간 좋은 학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경기 외고 교장 선생님 구조로 옮기셨대요. 그래서 네. 이런 IB 교육과정을 올해부터 도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이런 걸 떠나서 지금 이제 대구교육청과 제주교육청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경기외고나 삼성고 같은 경우는 영어로 수업이 진행되는 교육과정을 IB5로부터 인정받아서 진행하는 건데, 네. 그러다 보니까 영어가 안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못 듣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예 IB5와 우리나라 두 개 교육청이 협의를 해서 IB 교육과정을 한국어로 개발하자. 그래서 한국어로 개발한 그 교육과정을 네. 대구교육청 밑에 있는 학교에, 제주도교육청 밑에 있는 학교에 적용해보자라는 네. 취지로 진행이 됐고, 내년부터 제주도에 있는 어떤 학교는 그 학교에 입학한 모든 학생을 한국어 IB 과정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네. 대구에서는 몇 개 학교를 정해서 희망하는 학생만 IB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점점 그러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아무래도 한국어로 되다 보니까 네네. 모든 학생들이 좀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지긴 하겠네요. 네네. 네. 그러면 이 IB 도입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시험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네. 아이들의 다양한 능력, 네. 역량, 그러니까 답을 찾는 기술보다는 말하기, 쓰기, 사고력, 그 다음에 자기가 일반적으로 객관식을 통해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논술형 시험들까지 해서 시험의 취지는 굉장히 좋지만 누가 가르칠 것이냐, 누가 가르칠 것이냐, 다 여기에서 네. 앞서 말씀드렸던 해외의 사례에서도 여기에서 문제가 나와요. 우리나라에서 당장 IB 학제에 맞추어서 모든 고등학교를 다 여기에 포커싱을 할 수 있느냐? 저는 좀 어렵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고교 학점제가 정착되고 이걸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도 어마어마한 노력이 드는데, 이 중에 내용의 일부를 바꾸어서 네. IB와 관련한 과목을 개설을 해야 된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교육 과정이 우수하다면 물론 그런 과도기는 있겠지만 그 도입해야 할 이유가 충분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일단 그 네. IB 교육과정이 생기게 된 그 과정에서 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교육과정을 만들고자 네. 하는 목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IB5에서 처음에 개발할 때 미국은 약간 학생의 선택을 중시하는 어떤 교육 문화가 있었고, 네. 영국은 학문의 깊이를 강조하는 교육 문화가 있었고, 프랑스는 좀 전반적인 폭넓은 교육을 하는 문화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종합해서 교육과정을 개발했기 때문에 앞서 보신 것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국영수, 사과, 예체 여기서 필수적으로 다 뭔가를 배워야 네. 되고, 그 안에서 세부적인 여러 가지의 세부 과목이 있을 때 그것들을 자기의 입맛에 맞게 선택하며, 또 자기가 깊이 배워야 될 세네 개의 과목과 그렇지 않은 한두 개의 과목, 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하게 되고, 수업의 진행 방식에 있어서도
뭔가 지식을 축적하는 수업이 아니라 뭔가 자신의 생각을 배운 것을 표현하고 토론하고 조율하는 그런 교육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우수한 교육과정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 그래서 전 세계 많은 대학에서도 IB, DP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는 네. 그런 선순환 구조가 있기 때문에 사실 교육과정의 긍정적 측면으로 본다면 물론 이걸 어떻게 가리키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어떻게 확산시킬 거냐에 대한 중장기적인 해결 과제는 많이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도입하는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네. 네. 거기에 대한 또 해당되는 부정론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지금도 IB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이냐 꼭 네. 경기외고뿐만 아니라 많은 국제학교에서도 여러 국제학교에서도 지금 IB 코스를 도입하는 곳이 국내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게 지금 귀족학교예요. 해외 사례에서도 봐서 알겠지만 경기외고에서도 IB 과정 하게 되면 다른 전공하는 학생들에 비해서 연 수업료가 1,000만 원이 더 비쌉니다. 이거 누가 낼 겁니까? 그러니까 이걸 가르치는 선생님의 교원의 확보도 중요하지만 네. 일단 IBO에 내야 되는 수수료를 감안해서 지금 교육비 자체도 워낙 비싸게 되고 이걸 이수할 수 있는 학생도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물론 다양한 여러 과정을 거친 학생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대학의 문호는 조금 더 다양하게 넓어지는 것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 이걸 모든 학생이 IB를 다 이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당장에 이루어질 수 없는 아쉬움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네. 여기에 대한 반대 의견으로 네.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 집안 좋은 애들이 그런 교육을 받아서 좋은 대학을 간 거지 그 교육 과정이 좋아서 그런 대학을 간 거냐 여기에 대한 사실 연구나 네. 연구 결론이나 학문적 어떤 이 증명이 된 바 없다라는 네. 이슈도 있긴 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뭐 예를 들면 서술형 네네네. 수능, 네. 논술형 수능 이건 검증이 안 됐잖아요. 네. 근데 이왕에 도입을 할 거면 이렇게 검증된 시험을 가지고 오는 것 자체는 사실 효율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도움이 될 수 있죠. 결국 근데 네. 만약에 우리나라 수능 제도가 자체적으로 서술형 수능을 도입하고 논술형 수능을 도입한다 분명히 학생들의 유불리에 따라서 이거 계속 논란에 휘말릴 네, 거예요. 그렇겠죠. 공정성, 네. 누가 채점할 거며 그게 과연 채점이 올바른 거며 뭐 이렇게 계속해서 휘말릴 수 있는데 일단 전 세계에 표준화된 어떤 시스템이 들어왔을 때 그런 공정에 대한 문제는 시비가 좀 덜 붙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는 하나 네. 이걸 100% 도입한다 모든 학생들에게 다 일반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당장에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조금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이유가 네, 네. 분명히 있겠죠. 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지금 사실 에듀케이션 2030이라고 하는 OECD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의 혁신 프로젝트를 보면 결국 학생들의 역량을 네. 중요한 교육의 방향으로 삼고 있고 그 역량 교육이라고 하는 게 지식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 지식을 얼마나 많이 축적하고 있느냐의 교육의 관점에서 이제 지식을 활용하는 교육, 그러니까 한 차원 더 높아진 거죠. 네.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활용하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방향성에 맞춰 볼 때는 앞서 말씀드렸던 IBDP 교육과정에서의 어떤 학습 내용이나 뭐 교육 방법이나 평가 방법이 굉장히 미래의 교육에 적합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매년 도입하는 국가들이 빠르게 늘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울대에서나 여러 교육 전문가들이 이런 것들 국내에도 도입해야 된다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청에서도 그것들을 한국어화해서 도입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교육 과정 자체가 우수하다라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2018년 기준으로 3,299개 네네. 학교가 맞나요? 네네. 전국에, 전 세계. 전 세계.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유수의 학교들은 네.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학교들이 들어가 있느냐를 보게 되면 거의 상위권 학교들은 대부분 네. 다 들어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지금 전 세계가 하나로 묶여있는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우리는 지금 학생들이 대부분 국내 대학으로 진학을 합니다. 경기외고 같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외로 진학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매년 10%가 안 돼요. 10% 왔다 갔다 하죠. 물론 더 많은 학생들이 해외로 나가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비율적으로 봤을 때 청신국제고등학교라든지 아니면 민사고라든지 외대부고 같은 경우에 그 정도 꼽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택의 폭 자체를 정말 글로벌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SAT를 준비하든 IB를 준비하든 어쨌든 코스를 다양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현재 우리나라 학생들의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그 국가의 수준을 생각을 했을 때 IB 과정 자체가 조금 더 많이 늘어야 된다. 그래서 해외로 갈 수 있는 학생들, 준비되어야 되는 학생들이 좀 선택의 폭을 많이 키워줘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건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해외로 가는 학생들의 비율이 지금 상당히 적다 보니까 만약에 학생이 가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이런 학교, 이런 코스를 선택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확대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논의에 있어서는 긍정하나,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학생이 다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은 상당히 그 기반을 확충시키는 어렵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사실 근데 이렇게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많은 교육기관들이 IBDP를 운영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도입하는 학교 자체가 약간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국제학교 혹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를 조금 더 좋은 교육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만을 위한 특별한 교육을 하고 싶어서 만든 그런 약간 귀족 학교? 네, 그런 국제학교에서 지금 많이 도입이 되고 있다고 하고, 또 실제로 IBDP라는 어떤 그런 교육, 그 IBO에서 했던 그런 교육 인증 기관이 다 영어로 혹은 뭐 스페인어로, 프랑스어로 뭐 이렇게 진행되는 언어 체계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의 아이들 혹은 영어를 모국어로 하고 있는 국가의 교육기관들이 주로 이런 교육관을 운영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앞서 뭐 대구교육청이나 제주교육청에서 한국어 IB 과정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잘 도입되면 좋겠으나 현재는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많은 교육 비용이 들고 그런 교육비를 부담할 수 있는 가정의 자녀들만이 좀 주로 혜택을 보는 교육과정으로서의 의미가 좀 강하다. 그래서 이걸 전체 전 국민의 국가교육과정 운영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을 제기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 중에 중간에 해주셨던 것처럼 지금 한국어화 과정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조금 확산되면 많은 아이들에게, 많은 학생들에게 좀 이익이 갈 것 같은데. 분명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딱 하나 문제는 지금 현재 그런 교육과정을 만드는 것 역시 IBO라는 국제기구에 의해서 지금 이제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럴 때 대한민국 국가교육과정을 외국에 있는 어떤 단체에서 허락받아서 운영하고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IBO의 어떤 그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한국어 과정을 또 한 번 우리나라 교육부가 그 반영해서 대한민국 국가교육과정으로 만들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떤 중장기적인 그림이 일단 필요한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어떤 그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이 검증된 방법으로 대한민국 교육과정이 적용된다면 당연히 대한민국 교육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 IB가 이제 확산될수록 우리 원장님께서 준비하셔야 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은 사실 IB 도입이라는 게 그렇게 눈앞에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굉장히 전 먼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되고 그 아이들이 시험 보는 게 2028년 정도 되는 때에 서술형, 논술형 수능이 도입된다. 그러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윤곽이 나오는 게 2022년도 교육과정 개편안에 아마 그런 내용들이 초기 모형으로 반영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뭐 학원 원장님들이 IB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이런 방향성을 갖고 교육이 움직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더 천천히 조급하지 않게, 하지만 뭔가 이런 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교육과정 변화에 따라서 같이 속도를 맞춰 가시면서 뭔가 자료를 찾고 공부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내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과목이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각 주요 대학들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목들은요, 수학하고 그 다음에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국어, 그 다음에 언어, 그 다음에 외국어, 제2외국어, 그리고 수학, 사회, 과학, 예체능. 그러면 다 이게 우리 학원 원장님들 지금 이미 하고 계시는 과목들이에요. 다만 그 과목들 안에서 기존에는 수능을 가르쳤고 내신을 가르쳤다면 이제는 어떤 규격에 맞추어서 새로운 코스, 그러니까
특반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는 거죠. 특강을 갖다 하시든지 아니면 정규 코스를 갖다 만드시든지 하나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아까 뭐 먼 미래 얘기라고 하셨지만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해야 되는 네.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4, 5년 후의 문제니까 지금 당장 수업을 시작을 하게 되면 내후년부터는 시작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물론 정부가 정확하게 발표한 것은 아니에요. 앞으로의 수능을 어떻게 변화시키겠다라고 정확하게 발표한 것은 아니므로 눈여겨보셨다가 정부가 발표하는 그 즉시 우리 학원에서 충분히 마케팅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할 수 있도록 코스를 좀 지금부터 관심 있게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좀 현실적인 네. 접근으로 좀 말씀드린다면 결국 그 IB에서 강조하고 있는 모든 학생들이 들어야 되는 과목 거기에 저는 뭔가 키워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식론. 네. 그러니까 뭔가 지식을 얻어서 나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에 관련된 학문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소논문. 그 결국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결과물을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지금 최근에 학종에서 얘기하고 있는 뭐 학업 역량이라든지 네. 어떤 전공 적합성 그리고 그런 걸 평가하는데 굉장히 최근에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탐구 보고서 이런 것들과 연관성이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아이들을 가리키고 있는 원장님의 경우 보통 이제 영어와 수학을 가리키는 쪽에 많이 포커싱 맞춰져서 최근에 뭐 수능 위주로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시험을 대비하는 능력으로서의 많이 포커싱이 돼 있는데 네. 학생들이 어떤 수행평가나 혹은 동아리 활동이나 뭐 자율 프로젝트 활동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활동의 방향을 터치해주고 학생들이 내는 결과물을 조금 더 완성도 높게 만들어주는 연습을 하신다면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한번 준비해보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소위 IB라고 하게 되면 IB라고 하지만 IB의 파이널 테스트를 가장 우리는 IB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출 문제들이 또 돌아다녀요. 한번 보시고 나면 아까 뭐 지식론 그다음에 뭐 역량 이런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교육에도 사실 단순 지식이 아니라 뭐 스팀형 교육이니 각종 그 교육적 가치들을 많이 담은 형태로 각 과목들이 진화해 가듯이 과목별로 어떤 내재적 가치들은 있겠지만 그것이 백날 들어봐야 확 와닿지 않으니까 기출문제 몇 개 보시면 IB는 언어를 이렇게 출제하는구나, 제2외 국어를 이렇게 출제하는구나, 수학은 이렇게 출제하는구나 확 와닿으실 수 있을 거예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한번 보시면 훨씬 더 빠르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IB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알아봤는데요. 미래의 아이들이 가질 역량을 위한 교육으로는 정말 방향성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교육과정이 잘 정비돼서 우리 모든 아이들이 훌륭한 교육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썰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